안녕하세요. 최근 미국 증시에서 소형주들이 눈에 띄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여러분도 주목하고 계셨을 텐데요. 네, 그렇죠. 지난 한 달만 봐도 대형주 지수들을 제치고 성큼성큼 나아가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바로 이 소형주 랠리의 배경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과연 숨겨진 보석일지 아니면 반짝 상승일지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시죠. 네. 정말 흥미로운 국면입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주춤했던 소형주로의 스타일 전환, 그러니까 뭐랄까 시가총액 로테이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 로테이션 가능성이요? 네. 오늘 저희는 이 현상이 단순히 기술적인 되돌림인지 아니면 더 큰 구조적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지 또 어떤 거시경제적 맥락과 정책 변수들이 얽혀 있는지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 상승세가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성과입니다. 최근 한 달간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요, 다우, 나스닥, S&P 500 같은 대형주 지수들보다 훨씬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몇몇 스타 종목 덕분이 아니라 러셀 2000을 구성하는 많은 기업들이 25% 이상 오르는 등 상당히 폭넓은 상승세였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그렇죠. 이런 현상은 보통 무엇을 시사하나요? 전통적으로 보면요. 소형주 강세는 경기가 이제 바닥을 치고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시장이 미리 반영할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군요. 네, 특히 소형 기업들은 아시다시피 대출 의존도가 높고 이자 비용에 민감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같은 그런 금융 환경 완화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매우 빠르게 때로는 뭐랄까 좀 과도하게 반영되기도 하죠. 네. 최근의 강세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난 1년, 2년, 길게는 5년 동안 소형주는 대형주에 비해 상당히 부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랬었죠. 네, 소형주는 대형주보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훨씬 더 폭발적으로 주가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실제 인하가 없더라도 기대감만으로 단기 급등이 가능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펀더멘털 확인 없이는 거품이 꺼지기 쉽다는 그런 양날의 검이죠. 네. 기대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따라서 최근의 반등이 추세적인 전환인지 아니면 그냥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요즘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고용 시장은 좀 식는 것 같은데 일부 물가 지표는 다시 고개를 들고 소비 열기도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맞아요. 좀 혼란스럽죠. 이렇게 엇갈리는 신호 속에서 시장은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 걸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시장은 지금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이 결국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함께 가격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군요. 네. 앞으로 시장의 방향키는 상당 부분 연준의 실제 금리 결정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금리가 인하되거나 인하가 임박했다는 명확한 신호가 나온다면 이자 비용 부담이 컸던 소형주들에게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랠리가 이어질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요? 반대로 금리가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거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진다면 소형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연준의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고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 랠리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렵겠네요. 그렇죠. 정책 불확실성이 거치지 않는 한 결국 기업 본연의 가치, 즉 펀더멘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소형주라고 부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지칭하는 건가요? 러셀 2000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중간값 기업의 시가총액이 대략 10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00억 달러가 넘는 꽤 큰 기업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죠. 러셀 2000 지수는 그 이름과 달리 상당히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섞여 있어서 내부적인 이질성이 꽤 높습니다. 아, 다 같은 소형주가 아니군요. 네. 어떤 기업은 이미 상당한 규모를 갖춘 중견 기업인 반면 어떤 기업은 아직 성장 초기 단계에 있죠.
이건 지수 전체의 평균적인 모습만으로는 개별 기업의 위험 수준이나 산업별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렇군요. 또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와 비교하면 기술주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금융, 산업재, 헬스케어, 에너지, 소재처럼 경기에 민감하거나 전통적인 가치주로 분류되는 업종 비중이 높습니다. 아, 섹터 구성도 다르군요. 네, 러셀 2000은 기술주 비중이 낮고 금융, 산업재 등 경기 민감주 비중이 높아서 그 자체로 시장의 특정 섹터 편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건 최근 몇 년간 시장을 주도했던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다른 스타일, 예를 들어 가치주나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주목받는 현상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소형주의 상대적 강세가 정말 시장의 주도권이 바뀌는 신호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이 흐름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려면 어떤 조건들이 뒷받침되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 소형주가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인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앞으로 금융 환경이 좀 더 우호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니까요. 네. 하지만 이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의 신용 스프레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신용 스프레드요? 그러니까 부도 위험 같은 걸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시장이 소형 기업의 부도 위험을 낮게 보고 자금 조달 비용이 안정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금리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을 낮추고 실제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경기 전망이 개선되는 등의 구체적인 신호들이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확인되어야 하는군요. 더 근본적으로는요,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실제로 상향 조정되고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 즉 어닝 서프라이즈가 특정 기업이 아닌 다수의 소형주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역시 실적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결국 이익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대감만으로는 랠리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러한 펀더멘털 개선 없이는 언제든 다시 대형주 중심의 시장으로 회귀할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흐름과 조건을 실제 기업들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요? 최근 주목받은 소형주 세 곳의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헬스케어 바이오 분야의 마이너랄리스 테라퓨틱스, MNRL, 필수 소비재 음료 분야의 비타코코, COCO, 그리고 차세대 원자력이라는 흥미로운 테마를 가진 오클로입니다. 이 세 회사를 통해 저희는 소형주 랠리 이면의 다양한 위험 스펙트럼을 미리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예시들이네요. 바이오의 임상 성공 여부, 소비재의 실행 능력, 또 신기술의 정책 및 자금 조달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죠. 맞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마이너랄리스부터 볼까요? 네, 네, 마이너랄리스 테라퓨틱스. 최근 주가 흐름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대규모 내부자 매수 소식도 있었고 예상보다 적자폭을 줄였다는 실적 발표, 그리고 성공적인 자금 조달 소식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였죠. 그렇죠. 1년 수익률이 200%에 육박한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주로 어떤 질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인가요? 마이너랄리스는 아직 치료 옵션이 부족한 만성신장질환하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분야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질환 모두 환자 수가 많고 시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평가받죠. 아, 시장이 크군요. 네, 최근 주가 상승으로 시가총액도 26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역시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임상 성공 기대감. 네, 임상 단계가 높아질수록 실패 위험도 커지지만 성공했을 경우 대형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 계약이나 파트너십 혹은 후기 임상 진입 등을 통해 기업 가치가 크게 뛰어오를 수 있다는 잠재력에 투자하는 것이죠. 뭐랄까? 고위험 고수익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잘못될 경우의 위험도 그만큼 크겠네요. 물론입니다. 임상시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이고요. 추가적인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아, 지분 희석 위험도 있군요. 네. 또 규제 당국의 신약 허가 과정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위험도 항상 존재하죠. 이런 요인들이 주가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럼 뭘 봐야 할까요? 따라서 임상 결과 발표 일정과 그 내용,
발표되는 안정성 및 유효성 데이터, 그리고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치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코코넛 워터 브랜드 비타코코입니다. 아, 비타코코요? 네, 이 회사도 최근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핵심 브랜드인 코코넛 워터 매출이 25%나 성장했다고 하죠. 주가도 꾸준히 상승해서 1년 동안 47% 올랐고 시가총액은 23억 달러 수준이니 소형주 중에서는 꽤 탄탄한 규모네요. 네, 그렇죠. 이 회사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비타코코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특정 카테고리, 즉 코코넛 워터 시장에서 구축한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지배력입니다. 브랜드 파워군요. 네, 단순히 브랜드만 단한 것이 아니라 원재료 조달이나 생산 과정에서의 원가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 고수익 제품 비중을 늘리는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해 실제 수익성도 높여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수익성 개선 노력? 네, 앞으로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새로운 유통 채널을 뚫거나 아직 성장 여력이 남은 해외 시장 공략에 성공한다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겠죠. 반대로 소비재의 기업으로서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을 텐데요. 네, 당연히 있죠. 코코넛 같은 원재료 가격의 변동성이나 해외에서 원료를 들여오거나 제품을 수출할 때 발생하는 환율 변동, 그리고 물류 비용 상승은 언제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그렇죠. 비용 문제가 있겠네요. 네, 또한 건강음료 시장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경쟁사들의 가격 인하나 마케팅 공세로 인해서 가격 결정력이나 이익률에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경쟁 심화도 문제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출 총이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판매비와 관리비는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재고는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 출시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지를 꾸준히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 주자는 오클로입니다.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과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이라는 미래 에너지와 관련된 굉장히 흥미로운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 SMR. 요즘 정말 핫하죠? 네, 주가 상승세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한 달 새 21%, 1년 동안에는 무려 1300% 넘게 올랐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1300%요. 와. 네, 최근에 나온 긍정적인 투자 보고서나 인공지능 AI 기술 발전에 따른 막대한 전력 수요 증가의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의 차세대 원자로 실증 사업자로 선정된 것 등이 주가 급등의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이미 128억 달러에 달해서 우리가 통상 말하는 소형주 범주를 훌쩍 넘어섰네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오클로의 1년 상승률은 눈을 의심할 정도네요. 네, 그만큼 미래 에너지 전환과 AI 시대의 전력 문제 해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겠죠. 물론 그 기대가 현실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렇죠. 오클로의 핵심은 역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미래 기술에 대한 높은 기대감입니다. 이 기대감이 계속 주가에 반영되고 현재의 높은 기업 가치를 정당화하려면 넘어야 할 관문들이 많습니다. 어떤 관문들이 있을까요? 규제 당국의 건설 및 운영 허가를 받고 실제 원자로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하고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실제 고객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미래 기술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따르기 마련이죠. 맞습니다.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막대한 자본 투자를 어떻게 감당할지, 이로 인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위험은 없는지, 원자력 관련 규제나 정부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없는지, 또 원자력 건설 및 운영 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나지는 않을지 등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이네요. 네. 따라서 규제 승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원자로 생산 및 배치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실제 전력 구매 계약 수주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언제쯤 의미 있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시작할 수 있을지 등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니 모두 최근 긍정적인 소식이 주가에 반영되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각 기업이 안고 있는 기회와 위험의 종류는 확연히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마이너랄리스는 신약 개발 성공 여부가, 비타코코는 시장 경쟁과 운영 효율성이, 오클로는 기술 상용화와 정책 지원이 핵심 변수인 셈이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마이너럴리스 같은 개발 단계 바이오 기업의 가치는 임상 결과와 규제 당국의 승인 여부라는 임상 및 규제 리스크에 크게 좌우됩니다. 네,
비타코코처럼 이미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소비재 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내느냐 하는 실행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죠. 실행 리스크. 네. 반면 오클로 같은 혁신 기술 기반의 에너지 기업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대규모 프로젝트 자금 조달 능력 같은 정책 및 자본 리스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리스크 종류가 다 다르군요. 그렇죠. 따라서 이처럼 각기 다른 위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 이익이 없는 바이오 기업은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 즉 파이프라인의 미래 성공 가능성과 시장 가치를 추정해야 하고요. 네. 꾸준히 물건을 파는 소비재 기업은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즉 실적 기반 배수를 주로 보게 됩니다. 오클로처럼 미래 성장 경로가 다양한 기술 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성공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각 시나리오별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보는 그런 좀 복잡한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소형주 시장. 그렇다면 실제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런 다양성을 고려할 때 특정 소형주 한두 개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종목을 묶어 투자하거나 지수 전체의 움직임에 투자하는 방식,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따른 베타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죠. 아, 지수 투자나 바스켓 방식이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별히 유망해 보이는 개별 종목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방식, 즉 시장과 무관한 초과 수익, 알파를 추구하는 방식을 결합하는 바스켓 적분이 위험 관리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포트폴리오 내에서 경기가 좋을 때 강한 업종, 즉 경기 민감주하고 경기가 나쁠 때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업종, 방어주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해서 다양한 시장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트폴리오 배분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특히 앞서 본 오클로나 마이너랄리스 사례처럼 특정 이벤트, 예를 들어 규제 승인이나 임상 결과 발표 등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관련 이벤트 발생 시점을 고려한 위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금리 변화 가능성도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금리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아직 확실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개별 단계 기업, 마이너랄리스 같은 기업의 비중은 줄이고요. 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이는 소비재 기업, 비타코코 같은 기업이나 유틸리티 기업 비중을 늘려서 포트폴리오 전체 변동성을 관리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 관리. 네. 더 나아가 단기적인 시장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변동성 지수, BIX 관련 상품이나 금리 선물 등을 활용하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형주냐 대형주냐는 스타일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실제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을 보여주는 신용시장의 동향은 어떤지,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시장 환경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인 위험관리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군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 투자 계획을 세우고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나누어 투자하는 분할 매수 매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분할 매수 매도. 또한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경우 손실을 제한하기 위한 손절매 기준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절매 기준 설정도요? 네. 포트폴리오 전체가 특정 위험 요인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분산 투자를 하고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위험관리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 투자의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저희는 최근 미국 소형주 시장의 반등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연준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 회복이 맞물려 나타난 흥미로운 움직임이었지만 이 흐름이 계속될지는 결국 연준의 실제 행동,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경로,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들의 실질적인 이익 성장세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펀더멘털이죠. 맞습니다. 또한 마이너랄리스, 비타코코, 오클로의 세 기업의 사례를 통해 소형주라는 이름 아래에도 정말 다양한 성장 동력과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나 시장의 스타일 변화에 대한 논의를 넘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개별 기업들의 이야기가 던지는 더 큰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더 큰 질문이요. 네, 예를 들어 만성질환을 정복하기 위한 새로운 치료법의 끊임없는 발전, 마이너랄리스 사례처럼요. 그리고 건강과 편의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 비타코코 사례처럼요. 또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막대한 에너지 수요와 이를 해결하려는 혁신적인 노력, 오클로 사례처럼 말이죠. 아, 그런 근본적인 변화들. 네, 이런 근본적인 변화의 동력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와 산업 지형을 어떻게 바꿔나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들이 만들어질까요?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과는 별개로 이런 장기적인 변화의 물결을 읽어내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오늘 저희 논의의 마지막 화두로 남겨두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